자,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종류,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명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바이오 의약품의 중요성들이 강화돼서 법률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큰 아웃라인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성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양의학에서 많이 다뤘다면,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것들이 점차 이제 더 강력해지고 치료 효과가 탁월해지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세포, 조직, 호르몬 뭐 이런 것들로 만든 생물 의약품이라 보면 되고요. 예전에는 백신 또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세포배양 의약품이나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류를 보면 생물학적 제제나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또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파트였다면, 최근에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 그래서 세포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융합 복합 제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에서 나오는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아웃라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의약품보다 큽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고 고해독성은 낮고 작용 기전은 명확하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서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을 지나서 최근에는 3세대 의약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안전 또는 지원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되면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9년도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표들은 안전관리 체계를 좀 맞춤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목표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제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빨리 개발되게 하는 목표들을 갖고 있어서 우선 심사라든가 조건부 허가, 특히 임상 자료로 허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등등 지원에 대한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투여받은 이후에도 안전하게 추적관리 대상으로 돼서 이상 사례를 장기간 조사하는 방식들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바이오약품 허가 업무의 주요 계획들을 보게 되면 WHO 또는 수요 중심 허가 지원, 민간 소통 협력 등을 통해서 좀 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도록 하는 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합성 의약품하고 조금 다른 법률 체계를 만들어져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2016년에 매출 탑 10을 보더라도 합성의약품 2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단일클론 항체라든가 백신, 바이오의약품 제제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경향들은 커져 가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보게 되면 이중항체에 대한 거, 면역요법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에 대한 거, 최근에 이제 14개 정도가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RNA 치료제, 유전 치료, 세포 치료제 등등이 효과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면, 유전자를 만 다루는 것과 세포만 다루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세포의 유전자
이거를 조작을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한 것들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전자 조작이 없는 요 범위를 세포치료제라고 하고, 그리고 세포치료의 조작 또는 유전자 조작만 다루는 것들을 유전자 치료제의 범위에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 범위에 들어가 있는 파트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 하면, 어떤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세포들을 끄집어내서 그 이곳에 정상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로 바꿔치기를 하는 진 세라피를 동시에 한 다음에 주입하는, 이것도 이제 유전자 치료의 일종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엑스비보 진 세라피 메서드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진 세라피들은 점점 해마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네티컬리 모디파이를 포함한 진 세라피 영역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 빈도의 숫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 치료제의 연도골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더라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치료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그 거의 50% 이상이 종양 분화에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양을 타겟으로 한 유전자 치료 전략들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인터루킨 2를 이용을 해서 그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유전자를 암세포에 주입을 해서 약제 감수성들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골수 독성 같은 것들이 항암제의 그 주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골수를 보호하는 방식 유전자 치료도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암 유전자를 억제하거나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 종양 치료에 대한 접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를 할 때는 그 세포로 전달하는 전달체가 중요해지는데, 그 중에 전달체로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이 바이러스이고, 그 중에 특히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나 렌티바이러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전달하는 전달체의 종류에는 바이러스 전달체가 있고요, 비바이러스 전달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에는 DNA, RNA 바이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독성 부위는 빼고 그 세포에 삽입하는 능력들만 살려놓은 전달체이죠. 그리고 비바이러스 전달체로는 물리적 또는 그 리포솜이나 그 폴리솜 같은 것들을 이용한 그 화학적 유전자 전달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바이러스 전달체는 그 전달 효율이 높은데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비바이러스는 그 제조나 뭐 이런 것들이 용이한 데 비해서 전달 효율이 낮다라고 하는 단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비바이러스성 유전자가 전달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그 세포 내로 이입이 돼서 엔도좀에 의해 가지고 탈출을 해 가지고 작동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라스 멤브레인 퓨전해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치료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그 두 가지 부작용들을 볼 수 있는데, RCR과 인서셔널 뮤타제네시스라고 하는 부작용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리컴비네이션 컴피턴트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본래는 그 독성에 해당하는 부위들은 그 없애고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그 리컴비네이션이 되면서 그 독성이 새로 살아나는 그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RCR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예로 실제로 그 실험들을 했을 때 멍키에서 3마리 정도가 림포마가 이제 생겨서 200일 죽는 이런 RCR 포지티브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는 그 렌티바이러스에 의해서 유전자가 삽입이 되게 되면 그 원래 있는 유전자에 있는 부위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끼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이게 이제 온코진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면 이제 암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서셔널 부분에 있어서 그 생겼더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 레트로바이러스가 삽입되면서 그 LMO2라고 하는 온코진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그 백혈병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따라서 유전자 치료 또한 이러한 그 화학요법이나 수술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또는 베네핏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주요 유전자 치료제를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승인받은 럭스터나나 졸겐스마 또는 진탱글로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 이 녀석들의 약가가 뭐 많게는 20억 달러로 굉장히 그 파이낸셜 톡시터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약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그 치료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치료 효과들은 탁월해서 그런 약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탱글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거의 이제 28억에 해당하는 정도의 약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졸겐스마의 그 작용을 잠깐 보게 되면 척수성 근위층증에 그 SMN1이라고 하는 것들이 디펙션 돼서 이게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근위축증으로 호흡부전으로 이제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바이러스 벡터에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주게 되면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9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SMN1이라고 하는 것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대체가 돼서 정상적인 SMN1 유전자를 만들어 내면서 이제 사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치료하는 혁신적인 겁니다. 이제 유전자 치료제와 더불어서 2015년도를 기점으로 2020년도 들었으면 700개 이상의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또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많은 숫자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체로 타겟들은 항암제를 타겟으로 합니다. 고용암들을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이제 세포 치료제가 많이 허가가 됐는데, 허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무릎 연골 손상이라든가 루게릭, 크론성 누공에 해당하는 것들이 품목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외에서는 동종 골수 줄기세포라든가 자가 각막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크론병이라든가 또는 각막 윤부 결핍증에 대한 치료의 형태로 승인받아서 세포 치료제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야 될 것들은 RNA 치료제인데요. 이 RNA 치료제도 점차 이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RNA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개념의 치료제들이 좀 더 앞서가고 있고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NA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이라든가 또는 합병증 적응증 치료제에 이제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좀 희귀 질환들, 듄센형 근위형증이라든가 신경질환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RNA 인터피어런스라고 하게 되면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유전자가 과발현이 되고 있을 때 그것을 타겟
하는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스몰 RNA가 어떻게 메신저 RNA의 발현들을 억제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메신저 RNA하고 이제 파셜리하게 매치해서 붙어 가지고 트랜스레이션을 억제하는 기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신저 RNA하고 퍼펙트 매치가 일어나서 이게 더블 스트랜드가 되게 되면 메신저 RNA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깨트려 버리는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타겟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전들이 스몰 RNA 기전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마이크로 RNA하고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외부에서 스몰 인터피어링 RNA 시퀀스를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똑같은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RNA와 같은 방법으로 두 가지 트랜스레이션 리프레션이라든가 메신저 RNA 클리비지 방법을 통해서 병과 관련된 메신저 RNA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작용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이크로 RNA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겨서 온코진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튜머 서프레스 형태의 마이크로 RNA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마이크로 RNA들은 튜머 서프레서 진들을 억제해서 오히려 암을 일으키는 기전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온코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는다면 이 온코진을 억제를 해서 항암에 대한 기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약품 개발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로 RNA, 특히 siRNA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감기가 짧고, 그리고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서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드럭 데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개발로 이제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iRNA가 짧은 정도의 시퀀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26클레오타이드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녀석이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겟을 억제시킬 수 있는 비트 기적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오프 타겟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은 RNA를 외부 물질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고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로 파티시란이라고 하는 물질이 RNA 인터피어런스의 계통으로 처음으로 FDA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 되겠고요. 아밀로이드증 치료제로 근본적인 치료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약가에 대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효과적인 치료 능력들을 갖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과 이쪽에 대한 연구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보장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에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의 종류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들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의약품의 다양한 종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세포 치료제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RNA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설명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은 다 다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이 따로 제정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 안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 타겟하는 것들이 주로 난치기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치료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그 공부했던 PK/PD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점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PK/PD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상황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